질량이 큰 별들은 항성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고 평소에 수억 배 밝게 이르렀다가 서서히 빛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관측된 초신성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초신성이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초신성은 항성의 마지막 진화 단계에서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일시적으로 매우 밝게 빛나는 특별한 과정이며 항성의 다양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즉, 에너지가 큰 별의 폭발을 의미하며 초신성은 그 강도가 극도로 높고 폭발적인 방사선을 일으키며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서 보통의 은하 전체에 맞먹는 밝기로 빛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항성은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발산할 에너지만큼의 방사선 복사를 발하고 초신성 폭발로 인해 자신의 구성물질의 대부분을 토해냅니다. 폭발로 인해 항성의 주변 성간매질에 던져지는 충격파는 초속 3만 킬로미터까지 가속되어 휩쓸어버리고 그 자리에는 팽창하는 가스와 먼지 등이 분산되는데, 이것을 초신성 잔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학 버거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초신성 SN2016 APS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서 가장 밝으며 에너지와 질량도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체 물리학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SN2016 APS는 극히 드문 Precessional Pair Instability, 맥동 쌍물 안정형 초신성의 한 사례로 두 개의 별이 하나로 합쳐져 형성된 별이 폭발한 결과물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폭발은 지금까지 실제 관측되지 않고 이론으로만 존재해왔습니다. SN2016 APS는 지난 2016년 하와이 할레아칼라 천문대 망원경 판스타스에 처음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4년간 에너지 방출을 비롯한 진행 상황을 추적 관측하고 기존 이미지 자료를 분석해 2015년 12월부터 광도 곡선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SN2016 APS가 지금까지 관측된 어떤 초신성보다 밝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별의 폭발 때와는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SN2016 APS의 폭발 에너지는 10의 52승 에르그로 일반 초신성 10의 51승 에르그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 에르그란 어떤 물체의 1다인의 힘이 그 힘의 방향으로 작용하여 물체를 1cm 움직였을 때의 한 일의 양과 같습니다. SN2016 APS의 질량은 강도가 절정 대비 1%가 될 때까지 추적 관측한 결과 태양의 50배 내지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일반 초신성의 질량은 태양의 8배 내지 15배 정도입니다. 초신성의 가시광 복사는 보통 전체 폭발 에너지의 1%에 불과한데, SN2016 APS는 폭발 에너지가 10의 52승 에르그에 달하고 이 에너지의 약 50%가 가시광으로 복사되어 광도가 일반 초신성의 500배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분광 관측을 통해 별 자체의 폭발만으로 이런 높은 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별이 폭발 직전에 강하게 맥동하며 거대한 가스 껍질이 떨어져 나가고 폭발 때 분출된 파편이 이 가스와 충돌하며 불에 기름 붓듯이 광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SN2016 APS의 별이 맥동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태양풍으로 수소의 상당 부분을 날려버리는 대형별과는 달리 많은 양의 수소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수소를 더 오래 갖고 있고, 이런 두 개의 작은 별이 서로 합쳐져서 형성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초신성 폭발이 임박한 베텔게우스가 광도가 떨어지며 쪼그라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급격히 빛을 잃어버린 오리온자리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7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베텔게우스는 언젠가 수명이 다하면 초신성으로 폭발할 적색 초고성으로 그럴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별의 밝기가 불과 몇 개월 만에 평소의 36% 수준으로 떨어져 당장 내일이라도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베텔게우스가 초신성으로 폭발한다 할지라도 지구와의 거리가 700광년이므로 인류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에 정말 폭발한다면 밤하늘의 보름달만큼 밝게 관측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베텔게우스는 반지름이 태양보다 대략 887배 정도 더 큰 적색 초거성입니다. 이 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대한 별들 중 하나이고, 만약 베텔게우스를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놓는다면 그 표면은 소행성대를 넘어 목성궤도 너머까지 닿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항성은 오리온자리에 위치한 오리온자리 알파이고 오리온자리 베타는 바로 리겔입니다. 베텔게우스의 겉보기 등급은 0.42이며 항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 3400켈빈 정도이고 태양보다 900배나 더 밝고 질량은 태양의 10배 내지 25배 정도입니다. 오리온자리에서 리겔 다음 두 번째로 밝으며 별의 밝기가 변하는 반규칙 변광성이어서 어두울 때는 1.2 등급까지 바뀝니다. 오리온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은 리겔, 즉 오리온자리 베타이지만 베텔게우스가 변광성이기 때문에 때론 리겔보다 더 밝아질 때도 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이제 1000만 살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어린 별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질량으로 인해 진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서 항성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벨기에 루뱅 대학 천문학 연구소의 미규엘 몽타르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베텔게우스의 이례적인 광도 조화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칠레 북부 세로 파날 아래 있는 유럽 남방 천문대 ESO European Southern Observatory in the Southern Hemisphere의 초거대 망원경 VLT Very Large Telescope를 이용해 베텔게우스를 관측해 왔습니다. ESO에 따르면 연구팀은 VLT에 장착된 분광 평광 특수 카메라인 스피어를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이 장비로 베텔게우스를 우연히 관측해 별빛이 줄어들기 전과 후를 자세히 비교할 수 있었는데 과시광으로 포착된 베텔게우스의 변화가 광도는 물론 형태에서도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이들 사이에서는 베텔게우스의 광도 저하가 초신성 폭발 임박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지만 천문학자들은 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팀도 초신성 폭발 임박설보다는 다른 두 가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몽타르즈 박사는 극히 예외적인 항성 활동으로 표면이 부분적으로 식었거나 지구적으로 먼지가 분출된 결과일 가능성 등 두 가지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춰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색 초고성에 관한 지식이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정이어서 다른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LT는 스피어 이외에 비시르라는 적외선 카메라도 갖추고 있어 가시광부터 중적외선까지 포착할 수 있는데 파리 천문대의 케르벨라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베텔게우스에 둘러싼 먼지들이 방출하는 적외선 이미지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불꽃을 닮은 부분은 베텔게우스에서 우주로 쏟아낸 물질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베텔게우스와 같은 적색 초고성은 초신성 폭발 이전에 표층을 우주로 날려버리는 불안정한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베텔게우스를 연구해온 미국 빌라노바 대학 귀넌 교수는 베텔게우스의 자체 항성 활동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태양처럼 베텔게우스 내부의 열핵 에너지 덩어리가 대류에 의해 표면으로 끌어올라왔다가 식은 뒤 다시 가라앉으면서 별빛이 맨눈으로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귀넌 교수는 가능성이 낮기는 해도 태양이 11년 주기로 흑점이 늘어나는 것처럼 베텔게우스도 이런 흑점이 늘어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텔게우스의 광도 감소가 둔화해서 지난주에 멈추어 쇼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400년 전에 2만 광년 거리에서 폭발한 초신성 잔해가 아직도 시속 3,700만 킬로미터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약 400년 전 약 2만 광년 거리에서 케플러 초신성으로 폭발한 별의 잔해가 지금도 시속 3,7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이적인 속도로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지구 음속의 2만 5천 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찬드라 엑스선 우주망원경을 운영하는 미국 항공우주국 마셜 우주비행센터와 찬드라 엑스선 센터에 따르면 알링턴 텍사스 대학 물리학과 연구팀은 찬드라 엑스선 망원경으로 케플러 초신성의 잔해를 관측해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케플러 초신성은 1604년 10월 9일 지구에서 약 2만 광년 떨어져 있는 뱀 주인 자리에서 처음 관측되었으며 당시 관측에 참여해 연구 결과를 낸 천문학의 거장 요하네스 케플러로부터 이름을 따왔습니다. 항성이 백색의 외성으로 진화한 뒤 동반성, 즉 짝별의 가스를 흡수하면서 폭발해 우주 공간으로 물질을 날려보냈습니다. 우리 은하 내에서 초신성은 극히 드물게 관측되는데 케플러 초신성 SN1604가 그중 하나이며 밤하늘에서 금성 다음으로 맨눈으로 관측될 정도로 밝아 조선왕조 실록에도 관측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케플러 초신성의 잔해 중 X선을 방출하는 15개 작은 무리의 속도를 추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관측한 찬드라 X선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2000년부터 4차례에 걸쳐 포착한 찬드라 이미지상의 위치 변화 등을 계산해 3차원상의 실제 속도를 계산해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빠른 무리는 시속 3,700만 킬로미터에 달했으며 15개 무리의 평균 속도는 시속 1,600만 킬로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신성의 폭풍파는 시속 2,400만 킬로미터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케플러 초신성 잔해의 빠른 속도는 다른 은하의 초신성에서는 폭발 하루 뒤나 수주 내에만 광학 관측되었던 것으로 케플러 초신성의 일부 잔해는 폭발 이후 400여 년간 이를 둘러싼 물질과의 충돌로 속도가 거의 둔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찬드라 스펙트럼 자료상 15개 잔해 무리 중 8개는 지구 반대 방향으로, 다른 2개는 지구를 향해 움직였지만 나머지 5개 무리가 움직이는 방향은 분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해 무리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4개는 밝은 X선 수평층에 위치한 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빠른 속도를 보인 무리 중 하나는 잔해의 오른쪽 귀 부위에 위치해 초신성 잔해의 3차원 형태가 균일한 구형이 아니라 럭비공 쪽에 가깝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케플러 초신성의 잔해가 다른 은하에서 관측된 초신성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는 케플러 초신성 잔해가 밀도가 낮은 곳으로 터널이 만들어져 속도가 줄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지구는 지금 고대 초신성 폭발이 남긴 대형 구름 속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구는 지난 33,000년간 고대 초신성이 남긴 대형 구름 속을 지나왔으며 현재도 항진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과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 얼러트 등에 따르면 이 대학 핵물리학자 안톤 월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대서양 해저에서 채취한 퇴적물 샘플에서 철60 동위원소를 확인해 분석한 결과를 미국 국립과학원 해부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철60은 초신성 폭발 때 생성되는 희귀한 방사성 동위원소로 반감기가 262만 년입니다. 1500만 년이면 완전히 붕괴해 46억 년의 역사를 가진 지구에서 발견되는 철60 동위원소는 지구가 아닌 외부에서 온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러 교수는 약 260만 년 전과 600만 년 전 침전물에서 철60 동위원소를 찾아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남극서론에서 지난 20년 사이에 쌓인 것으로 추정되는 철60 동위원소가 확인되고 지구 주변 우주에서도 17년간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철60 동위원소 발견의 연장선에서 지구가 수백만 년 전 초신성에서 나온 구름 속을 지나며 이 동위원소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대서양 두 지역에서 채취한 5개의 퇴적물 샘플을 분석해 철60 동위원소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 퇴적물 샘플들은 축적된 시기가 약 33,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철60 동위원소가 모든 시기에 걸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현재 고밀도의 가스와 먼지 등으로 된 약 30광년 길이의 국부 성간구름 속을 수천 년째 지나는 중입니다. 국부 성간구름이 형성된 과정은 분명치 않으나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속을 지나가고 있는 지구에 철60비를 뿌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계가 처음 이 구름을 진입할 때 철60 동위원소가 급증하거나 적어도 가장 오래된 33,000년 전 샘플에서 이 수치가 현저히 낮아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이 분석한 샘플에서는 큰 변화 없이 철60 동위원소가 연간 1제곱cm당 3.5개씩 33,000년 동안 고르게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국부 성간구름과 초신성 잔해가 한 구조가 아니라 수백만 년 전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성간물질에 남아있는 잔해와 겹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국부 성간구름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희미한 초신성 잔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먼지 입자에 붙잡힌 철60 동위원소가 성간물질 사이에 떠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 그럴 경우 철60 동위원소가 훨씬 더 오래된 초신성에서 나왔으며 대서양에서 확인된 것도 그런 것의 일부일 수 있다고 월러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4만 년에서 100만 년 전에 쌓인 철육공 동위원소를 찾아내 분석하는 것인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철육공 동위원소가 늘어나면 고대 초신성이, 그 반대일 때는 국부 성간구름이 철육공의 기원이 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